그 JP 모건 체이스 자료 보내주셨잖아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요. 네, 보셨군요. 딱 펼쳐봤는데, 와, 솔직히 숫자랑 그래프가 너무 빽빽해서 처음엔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자료가 친절하진 않죠.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숫자들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기업 성적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죠. 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세계 최대 은행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이걸 통해서 미국 소비자, 더 나아가 세계 경제의 맥박까지 짚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종의 경제 탐정이 되어보는 거죠. 네, 경제 탐정 좋네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게 있었는데 바로 애플카드 인수 이야기. 아, 그거요?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이라는 사실 좀 낯선 단어였어요. 정확히 보셨네요. 이 자료가 JP모건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실적과 2026년 전망인데 왠지 이 두 가지 단서가 핵심일 것 같다는 예감이 딱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그렇죠. 특히 아직 소유하지도 않은 애플카드를 위해서 왜 수십억 달러를 미리 쌓아두는지 그 대담한 베팅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부터 한번 보죠. 4분기 순이익이 1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4.63달러. 네. 그리고 매출은 46억 달러로 작년보다 7% 늘었고요. 숫자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거의 완벽에 가깝죠. 특히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C가 18%나 되니까요. 18%면 회사가 가진 자본을 정말 효율적으로 굴려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도 좋았고 자산관리 수수료도 늘었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함정이요? 어떤 거죠? 이 화려한 실적 보고서 안에 애플카드 포트폴리오 인수를 위해서 무려 22억 달러를 대선 충당금으로 쌓아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손실에 대비해서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이게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아직 인수하지도 않은 카드 사업 때문에 22억 달러를 손실 처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험 가중자산 RWA라는 게 고급 기준으로는 무려 1,100억 달러나 늘어났다고요? 맞아요. 이건 마치 폭탄을 들고 있으면서 괜찮아. 곧 내려놓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시장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위험 가중자산 RWA가 핵심입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은행이 가진 자산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산한 값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이 그만큼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100억 달러나 된다는 건 그렇죠. 이 거래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JP모건은 이게 일시적이고 곧 3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게 그들의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략이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가 좀 못생겨 보이고 시장이 의심을 받더라도 미래의 확실한 성장 동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애플이라는 거대 플랫폼을. 맞습니다. 애플이라는 플랫폼을 등에 업고 미래의 핵심 고객들을 그냥 통째로 가져오겠다는 정말 거대한 전략적 도박인 셈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의 왕자를 차지하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플카드라는 거대한 미래 베팅은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들의 현재 주력 사업,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업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봐야죠. 예를 들어 요즘 다들 경기가 안 좋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자료에서 실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가요? 소비자 및 지역사회은행, CCB 부문을 보면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7%나 늘었습니다. 7%나요? 네. 그리고 신규 계좌도 170만 개나 순증했고요. 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론이나 심리 지표가 아니라 이런 날것의 데이터를 봐야 하는 이유예요. 아하. 사람들의 감정이랑 실제 행동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가 있거든요. JP모건의 데이터는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비자는 그렇다 치고 기업들은 어떤가요?
기업 및 투자은행, CIB 부문을 보니까 투자은행 수수료는 조금 줄었던데요? 맞아요. 수수료는 한 5% 정도 소폭 줄었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미래 전망이요? 2026년 딜 파이프라인이 아주 탄탄하다고 언급했거든요. 이건 기업들이 M&A나 자금 조달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다시 활발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데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주식, 그러니까 에퀴티스 부문 수익이 40%나 급증한 게 눈에 띄네요. 그건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아주 잘 활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돈을 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산 및 자산 관리, AWM 부문도 인상적이었어요. 1년 동안 순유입된 고객 자산이 5,530억 달러라고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이건 일종의 금융기관으로의 대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피 현상이요? 네, 시장이 불안할 때 사람들이 금이나 달러를 찾는 것처럼 이제는 돈 자체를 맡길 안전한 근거로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를 읽다가 좀 낯선 부분에서 멈칫했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그러니까 MBFI 대출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 왜 JP모건이 이걸 이렇게 비중 있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아, 그거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리스크라도 있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지난 분기에 이 NBFI 대출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엔 작정하고 자, 우리가 모든 걸 투명하게 설명해 줄게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럼 MBFI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처럼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말하는데요. 아, 그럼 JP모건이 이런 곳에 돈을 빌려주고 그 기관들이 다시 최종 소비자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일종의 그림자 금융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냐는 우려가 있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JP모건이 아주 상세하게 리스크 관리 방식을 설명한 겁니다. 자기들은 자체적인 엄격한 기준으로 이 대출 규모를 1,600억 달러로 보고 있고 지난 7년간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2018년 이후 부도가 단 한 건밖에 없었다는 대목을 봤는데 거의 뭐 사기 수준으로 완벽한 실적인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한 건의 부도마저도 일반적인 신용 리스크가 아니라 사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강조하죠. 아, 사기요? 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대출을 해줄 때 최종 자산을 담보로 잡는 등 아주 강력한 신용 보강 장치를 여러 겹으로 해놓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긋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제시했어요. 두 가지요? 첫째, 이번처럼 또 다른 사기 사건이 터지는 경우 이건 뭐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리고 둘째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뭔가요? 모든 신용 보강 장치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만큼 특히 깊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입니다. 대신 이 수식어를 일부러 붙였어요. 특히 깊은이라 뉘앙스가 아주 강하네요. 그렇죠. 이건 그들의 리스크 관리 팀이 머릿속에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수중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어지간한 경기 하강으로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정말 상상 초월의 위기가 닥쳤을 때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보죠. 네. 2026년에는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걸로 보고 카드 대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죠. 그런데 비용을 1,050억 달러나 쓸 계획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나라 1년 예산 아닌가요, 이거? 하하, 그렇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이익을 그냥 챙기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쓰려는 걸까요? 그 1,050억 달러라는 비용 계획이야말로 그들의 구조적 낙관론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조적 낙관론요? 그들은 이 돈을 단순히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핀테크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일종의 군비 증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군비 증강이요? 네, 전통적인 은행 경쟁자들은 물론이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시장을 지배하려면 지금 기술과 인재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거죠. 아, 단기적인 이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미래의 패권을 잡기 위한 장기적인 베팅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대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계속 돈을 잘 갚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입니다. 2026년 카드 연체율을 약 3.4%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팬데믹 이전의 아주 정상적인 수준이거든요. 아, 3.4%요? 네, 앞으로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고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예측이 이 모든 과감한 투자의 밑바탕이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를 정말 샅샅이 파헤쳐보니 여러 겹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그랬죠. 정리해보자면 겉으로는 아주 견고한 실적을 냈고 걱정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 이면에서는 애플카드 인수라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NBFI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막대한 투자 계획은 미래 시장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과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보고서 한 장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한쪽에는 신용카드를 활발하게 긁고 있는 오늘의 소비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뜨겁다고 말해주죠. 네. 하지만 보고서의 다른 한쪽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자들이 특히 깊은 경기 침체라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밤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 걸까요? 네, 우리의 소비 습관이 만들어낸 이 활기찬 현실일까요? 아니면 저 리스크 관리자들이 대비하고 있는 차가운 미래의 현실일까요? 어쩌면 진짜 현실은 그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